중동을 뒤흔든 깜짝 역사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두 나라가 중동을 점령하고 가는 곳마다 파괴를 일삼는 끔찍하고 무서운 군사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두 나라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배하는 테러 세력에 이제 지쳤습니다. 최근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두 나라가 동맹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언론이 다시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함께 레바논을 점령하고 레바논 국민이 원하지도 않은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운 거예요. 이 테러 단체는 헤즈볼라라고 불리며 이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정권 축의 일부이지만 레바논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헤즈볼라와 레바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한 이번 주 합의에 관한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가 실제로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이 합의가 만들어진 방식이야말로 이 싸움이 진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JNSTV 미라케이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합의에 앞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레바논을 중동의 파리로 기억하고 다문화주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나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1980년 이슬람 정권이 권력을 강화하던 시기에 그들은 레바논을 주목했고 이 나라가 이란에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시리아를 통해 바다로 나아갈 길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할 때 레바논이 필요했지만 전쟁으로 점령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 테러 단체를 몰래 들여보내 레바논 내부를 장악하게 했습니다. 시즈 정령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신가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군대조차 아닙니다. 레바논을 방어하라고 선출된 적도 없어요. 헤즈볼라는 1982년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겨냥해 만든 민병대입니다. 이는 이슬람 공화국이 남의 땅에 무력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마련을 위해 남미 마약 카르텔과 협력하기도 했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그 방식은 잘 작동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자금, 무기, 명령을 모두 이란에서 받았습니다. 레바논이 아니라 이란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단이 필요할 때마다 헤즈볼라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불타는 곳은 남부 이란이 아니라 남부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이란이 다른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헤즈볼라는 성장하며 레바논 기반 시설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혼란과 파괴가 발생해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편 이슬람 정권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레바논 정부와 군대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끝없는 자금과 자원, 권력을 가진 헤즈볼라와 싸우다가 아마도 패배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헤즈볼라의 장악 작전은 군사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했으며 무력이나 조작으로 레바논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정당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이미지를 바꿔 이스라엘을 악당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자국 내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꽤 빠르게 일어난 일은 레바논 정부와 군대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국에 해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쯤에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서야 이 협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과 헤즈볼라의 갈등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레바논인,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의 적대감을 이용해 자신들을 이스라엘에 맞서는 수호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약해질 때면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공교롭게도 터지곤 했어요. 헤즈볼라는 2023년 10월부터 10월 7일 공격 이후 하마스와의 연대를 내세워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왔지만 실제로는 이란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전면전으로 번졌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레바논 깊숙한 곳까지 공격해 헤즈볼라의 오랜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위 지도자들을 제거했고 엄청난 양의 무기와 터널 네트워크를 파괴했어요. 2024년 말에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깨졌어요. 헤즈볼라는 무기를 계속 보유했고 이스라엘군도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휴전 협정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협정은 여러 번 체결됐지만 결과는 늘 같아요. 이스라엘은 철수하고 레바논은 헤즈볼라 해체를 약속하지만 결국 실패해요. 헤즈볼라는 그 시간 동안 재정비와 무장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북부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장기적 해결책 요구가 커졌고 전쟁 중 레바논은 고통을 겪었으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제거를 시도했어요. 참고로 레바논 내에서는 레바논 국민의 79%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지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30%는 레바논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아파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헤즈볼라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 집단 내에서도 30%는 무장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스라엘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전략을 바꿔야 했어요.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에 완충지대를 만들었고 헤즈볼라의 거점에 들어가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권을 잡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레바논을 점령하려 한다고 비춰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레바논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로 결정한 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헤즈볼라 공격으로 죽는 걸 원하지 않는데 요즘은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또한 실제로 레바논을 점령해서 장기적인 분쟁을 겪고 싶지도 않았어요. 항상 존재했던 이런 가짜 휴전 협정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게 더 나은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새 협정이 그 점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한 뒤 남부가 바로 헤즈볼라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 26일 워싱턴에서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더라도 철수 직후 헤즈볼라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의 철수 로드맵입니다. 이것은 1983년 실패한 도약 이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처음으로 사고 인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난 것은 43년 만이에요. 이 문서에 대해 말씀드릴 점이 있어요. 이 합의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모든 부분을 볼 필요 없이 조건만 보면 됩니다. 이 합의의 모든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결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두 나라가 같은 점령 세력, 즉 이란에서 온 헤즈볼라에 맞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합의의 천재성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 요점은 상호 인정이에요. 양국 정부는 서로를 이웃한 주권 국가로서 평화롭게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레바논과 이스라엘, 그리고 헤즈볼라가 속한 누군가가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요. 문서 자체에는 오직 두 당사자만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란도 헤즈볼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헤즈볼라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조항은 군사적 의미가 없어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하지 않았고 기반 시설도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장에서는 실제로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레바논의 합법적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분쟁이 없다고 밝혔고 헤즈볼라를 자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외국 단체로 규정했어요. 그게 바로 이번 합의의 메커니즘이에요. 레바논이 단순히 평화 문서에 서명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끊고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얻게 되었어요. 레바논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계속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들은 이제 통제된 영토에 주둔하며 외교적 압박이나 점령자 낙인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주민들이 그들을 점령자로 볼 때 따라붙는 점령자 낙인도 피하게 됐죠. 정말 큰 변화예요. 하지만 이 합의가 정치적, 외교적 수사 외에 실제로 어떤 기술적 변화를 가져올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레바논은 모든 비국가 무장단체에 완전하고 검증된 무장 해제를 약속하고 자국 영토에 대한 레바논 군대의 권한을 회복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검증되어야만 이스라엘 군대가 구역별로 철수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직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레바논에게 주권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레바논의 실제 군대인 LAF가 레바논의 유일한 군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전 일과 왜 다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헤즈볼라가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합의는 무장단체들에 대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헤즈볼라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몇 달간 이란은 미국과 협상해서 레바논 문제를 이란 문제에 포함시키려 했고 워싱턴의 헤즈볼라 압박 중단 요구를 이슬람공화국 압박 중단과 동일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두 사안을 구분해 한쪽에만 헤즈볼라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런 시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3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펼쳤을 때 이스라엘은 미국 몰래 레바논 지도부와 직접 평화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했어요. 조약은 1년 만에 무너졌는데 당시 레바논을 점령한 시리아가 의회에 압력을 넣어 폐기시켰기 때문이에요. 44년이 지난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워싱턴이 이스라엘에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직접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번 협상을 무산시킨 시리아는 이제 없어요. 아사드 정권은 2024년 12월에 무너졌고 중동이 몇 년 사이 정말 많이 변해 놀랍지 않나요? 어쨌든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협상은 누구도 누구를 신뢰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신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협상은 레바논 군대가 진입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하는 두 개의 작은 시범 구역에서 시작돼요. 미국 지원 검증 절차로 다음 구역이 열리기 전에 헤즈볼라 기반 시설이 실제로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구역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맞서 장기 안보를 확보하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레바논 정부와 군대가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처럼 헤즈볼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보안 부속 협정은 아직 논의 중이고 나머지 내용도 거기에 명시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빠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일부러 천천히 진행될 거예요. 한 지역이 시험되면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다음 지역도 이스라엘이 철수해요. 왜냐하면 194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이전 합의의 실패 원인은 레바논 정부가 남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레바논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5번째로 이끌어요. 미국은 여기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집행기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워싱턴은 여기에 실제 자금을 투입했어요. 레바논의 인도적 지원으로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제공했고 그중 3천만 달러 이상은 레바논 군대를 강화해서 이스라엘이 넘겨주는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한 거예요. 그들은 레바논이 실제로 테러와 싸울 수 있도록 다시 훈련시킬 거예요. 현재 레바논 군대는 그런 역량이 없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들의 검증 과정이에요. 이번 합의로 레바논 군사 조정 그룹이 만들어져 24시간 운영되며 미국이 이 제3자 기구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 기구는 각 시범구역에서 헤즈볼라 무기와 시설이 실제로 사라졌는지 인증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전에 많은 합의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2006년 유엔 결의안 도 무장 해제를 요구했었죠. 유엔이 아무런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무도 그걸 강제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실제로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감시 체계가 그것을 적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족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행정부가 실제로 이걸 집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상황을 주시하며 개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좋아하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이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을 꼭 덧붙이고 싶어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댓글에서 누군가 분명 지적할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이상한 입장을 취했어요.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전보다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죠. 하지만 미국이 다른 것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협상의 주역인 마르코 루비오가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미국이 완벽하다고도 이 협상이 모두가 바라는 헤즈볼라의 완전한 종발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더 큰 그림을 믿으라는 작은 상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 공황과 분노가 늘 같이 있는 건 아니죠. 이슬람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단순히 헤즈볼라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중동이 주권을 우선시하고 싶다면 미국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그 점은 아주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미국의 개입이 나쁜 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그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란은 미국이 이란과 헤즈볼라의 운명을 하나로 만드는 걸 원했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합의는 두 집단을 분리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따로 다룰 수 있게 해줘요. 최근의 혼란 이후 이 점이 충분히 인식되거나 축하받지 않는 것 같아요. 시야를 넓혀보세요.
이번 주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은 결코 영토에 관한 전쟁이 아니었고 종교나 민족 혹은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읽은 그 어떤 것에 관한 전쟁도 아니었어요. 세 가지 주권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고 모두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하나의 헤드라인에 묶여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그 권력을 최소화하며 이란 국민들이 다시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중동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죠. 레바논에서는 외국 수도에 충성하는 민병대가 아니라 자국 군대만이 나라가 전쟁에 참여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권, 즉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자국의 국경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은 이제 모두 얽혀 있고 외부 세력이 단순히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레바논 국민들이 레바논과 그 결정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리를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에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과 권력 구도를 바꾸고 대안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인 이란에 대해 말하자면 레바논만이 이란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거의 50년 동안 이란 국가 안보 전략의 중추였어요. 세계 에너지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는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을 건설 중이며 베네수엘라산 석유도 다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아무도 이란 전쟁과 연결하지 않았던 움직임이었지만 저희는 물론 그렇게 봤어요. 이 모든 경로들은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이란의 위협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란 압박은 레바논뿐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며 여기서는 더 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 합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세 가지 모두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현 순서를 정한 첫 문서입니다. 이게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이미 이것을 항복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란도 이미 워싱턴과의 별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의 과거를 보면 희망적이지 않아요. 지난번 시도도 1년 안에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1983년 이후 처음으로 논의의 초점이 단순히 이란이 어떻게 협상을 조종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이스라엘을 악당으로 몰 것인가에만 있지 않아요. 이것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주권을 지키고 안전하게 지내며 이상적으로는 협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란의 공격에 맞서 어떻게 그들이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중동이 극단주의자들에 맞서 함께 행동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른 주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라이르 갑니다. 다음에 만나요.